PTSD라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이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발생한 우리의 심리적인 이 반응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 이러한 사건들이라고 하는 게 예고하고 찾아오진 않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갖다가 순식간에 바닥까지 끌어내려버리죠. 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이제 주로 이제 뭐 혁명이나 역모와 관련된 사건, 혹은 이제 전쟁, 뭐 전투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 내가 있었거나, 혹은 또 이제 어렸을 때 유아기나 아동기에 어떤 그 신체적 학대를 당했거나 성적인 억압을 당했다든가, 어떤 테러 현장에 있었다든가, 뭐 이제 아주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신 사건을 목도했다든가, 혹은 뭔가 태풍, 다음에 홍수, 이런 그 화재,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를 갑자기 겪었다든가, 이랬을 때 인간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이 당황하는 상황을 이 말하는 겁니다. 앞에 읽어본 이제 세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산의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죠. 뭘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영모에 연루돼 있고, 일간 친척들 뭐 매형도 죽고 형도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상태인데요. 다음에 이 서울에서 엄청나게 떨어진 남도 끝에 이 강진이라는 곳에 외톨이로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무슨 뭐 타인의 고통 따위, 타인의 삶에 대해 관심이 있겠어요? 내 몸 견디는 게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이게 중요한, 그것이 이제 살 것인가 줄 것인가 이 판단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는 이제 집중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기가 아주 어렵죠. 음, 어떤 그 작은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잠에서 깨기도 하고, 어, 그러면서 이게 주변의 것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경계하게 들고, 그래서 과민하고 예민해서 또 사람들에게도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괴로운 꿈을 꾸거나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플래시백이라고 그러죠. 어, 그리고 조직 생활 속에서 내가 늘 이제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서 다산도 그랬다는 거죠. 그럼 또 그 신체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산의 신체 반응, 아까 좀 몇 가지가 나왔죠. 그 장기가 뒤틀려서 열이 난다고 그랬죠. 그 다산은 또 상당히 그 위병에 그 시달려서 차를 마실 때 또 그 위병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럽니다. 짐작컨대 이제 뭐 신경성 위염 정도가 아니라 그 궤양 수준의 위궤양 수준의 위병을 알아서 어 그 아주 그 센 차는 마시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중로차로 대표되는 아주 여린 엽의 차를 마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강진에 가면 그 이한영 배운동 정원 국가 명승지로 지정됐죠. 배운동 정원 인근에 이제 이한영 생가가 있는데, 이한영 선생이 만들었던 백운 옥판차라고 하는 차를 통해서 우리가 다산이 드셨을 차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산은 그 만성 위궤양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카페인과 카테킨이 많은, 또 뭐 이런 탄닌 성분이 많은 차를 마셨을 경우에 상당히 속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로차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밭에서 자라는 차, 햇볕을 거의 받지 않는 그런 그 차를 이제 그러면 이 차는 상당히 카페인, 카테킨 뭐 이런 탄닌 성분이 예, 낮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해요. 부드럽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백운옥판차를 마셔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녹차 하면 구수하고 구수한 맛, 그다음 누룽지 맛을 연상케 되는데 백운옥판차는 전통적인 녹차의 맛과는 다릅니다. 구수한 맛, 어떤 누룽지 맛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한테 어린아이의 몸에서 나는 전 냄새가 나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조미료 냄새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차향이 강한 것보다는 부드럽죠. 그리고 담백하고 단맛이 나겠죠. 그래서 속이 불편하고 식사를 잘하지 못했던 만성 위궤양을 앓고 있는 다산이 우리가 보통 흔히 마시는 어떤 녹차나 센 녹차나 아니면 떡차를 즐겨 드시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운옥반차처럼 아주 부드러운 중로차를 드셨거나 덕근차보다는 좀 찐차에 가까운 느낌의 뭐 찐차 짤 수도 있고 덕글 수도 있지만 거의 찐 것 같은 이런 차를 드셨거나 그리고 떡차를 드셨어도 이 떡차가 거의 여린 잎 있지 않습니까? 여린 잎으로 만든 차, 아주 촉에 가까운 여린 잎으로 만든 차를 드셨을 것이다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강진에 가시면 이한영 생가에 들려서 백운옥 반차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백운옥 반차가 등급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시면 다산이 드셨던 백운옥 반차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비싸요. 비싸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마셨던 정통 녹차와는 좀 다른 다산이 애호했던 그래서 속이 아주 불편하고 식사를 잘 하지 못했던 이 속병으로 장기가 망가졌던 이 다산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치료하면서 마실 수 있었던 차, 그 차를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잠 못 자고 그냥 산에 올라가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죠. 그리고 늘 사람이 노곤하고 이제 감정적 소모가 많으니까 하루 종일 들어 누워서 페인처럼 술 먹고 들어 누워 있고 그냥 신세 한탄하고 이래서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겠죠. 그리고 공황 장애가 있으면 그런 경우 있죠. 심장이 뛰거나 막 숨이 차고 초조해지고 불안감이 닥치면서 벽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겠죠. 이게 다산이 겪었던 어떤 마음 질환들 이것들이 이제 시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옷을 두껍게 입지 못할 만큼 열이 오르고 땀이 나죠. 다음에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고통스러움의 첫 번째 시에서 그 입술이 타고 이 목이 말랐던 그 고통의 시간들에 대한 그리고 시 속에 등장했던 어떤 야수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당시 사고를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죠. 분노하게 되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경우 현대인들은 담배, 마약, 또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안 먹거나 이렇게 되겠죠. 또 뭐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식사도 불규칙적으로 그다음에 부부관계도 깨지고 건강 관리를 못하니 건강이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신체 질환과 결합됐을 경우 이제 몸이 아예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에 대한 신체 반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신체 반응과 다산의 시에 나타난
다산의 어떤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들은 거의 일치한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다산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심을 쓰다에서도 증상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신체 질환, 마음의 병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회포를 쓰다에서도 그 장기가 상해서 겨울에 땀이 나는, 더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태. 다음에 이문다를 작별하고 해서는 다시 술 마시는 거, 마시고 또 마시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새벽에 앉아서 나 혼자 슬퍼서 노래 부르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예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일반적인 증상과 신체적 특징들, 신체적 질환들을 바로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는 어떤가? 감정적으로 과민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끼거나 공포, 슬픔 등을 느낍니다. 또 놀란 느낌이 들고 멍하며 애정이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멍 때리게 되죠. 혼자 멍 때리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뭔가 과거의 사건과 상처를 유추할 수 있는 그 경우나 상황을 좀 피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서는 좀 냉정하다, 차갑다, 쌩깐다, 저 사람 왜 내 얘기 대꾸를 안치, 모른 체 하지, 오해를 하게 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견디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예민하고 분노를 순간적으로 확 치밀어 오르,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죠. 그래서 쉽게 화가 나고, 이제 그리고 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아까 이제 그 뭐 삶을 그에 대해 뭐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좀 썼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 도연명의 예를 좀 들어서 또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범과 이리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정리한 게 하나도 없음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비난하죠. 그리고 그 번과 일이 이야기했듯이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일반적인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그 증상들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면 과도하게 간섭.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늘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 혹은 내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도한 간섭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립되어 거절당했다거나 버려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느낄 수 없고 외톨이라고 느낍니다. 또 어쩔 때는 아주 과도하게 집착하기도 하죠. 사실 이제 그렇더라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완치는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견디는 거죠. 버티고 견디는 거고, 점차 개의치 않게 되는 것,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있지만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병과 장애의 차이가 그겁니다. 병과 장애의 차이.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거죠. 장애는 평생 동행해야 될 친구가 돼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동행해야 될 친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치료하려고 하는 순간 또 내게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완치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동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30% 이상은. 그런데 이제 이게 대인관계나 직장, 또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내가 과도하게 피로하고 나를 그 자학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야겠죠. 문득
그냥 홀만이라고 하는 호련이라고 하는 이제 시인데요. 문득 꽃을 보니 눈물이 수건을 적시네. 그렇죠. 10년 전만 해도 조정에서 잘 나가던 신화였죠. 임금님이 총애하던 봄 여름에 호랑이 꼴이 마음 놓을 것이 없고, 이게 꼴이 잘못 들으면 얼음에 얼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 얼음과 호랑이의 그 우화들 속에서 나타나죠. 비바람에 닭이 울면 먼 곳 사람 그립다네. 그립죠. 얼마나 그립겠어요. 친구를 만나려면 황천에나 가야 있죠. 이미 죽어간 친구들. 뭐 당시 300명 정도가 떼죽음을 당했으니까 황천에나 가야 되는, 만날 수 있는 정말 친구들. 꿈을 꾸게 되면 자주자주 집 찾아 돌아가죠. 아내도 그립고 아이들도 그립고, 한참 어린 나이 아이들인데 얼마나 그립겠어요. 갓 10살 넘은 뭐 이런 딸들, 아들 딸이었을 텐데, 그 10살도 안 된 아들 딸이었을 텐데, 벽 오던 그늘 아래 틈만 나면 길에 누워 주고받던 옛 이야기를 호젓이 더듬는다네. 그래도 이제는 이제 벽오동 그늘 아래서 옛날 이야기를 더듬을 정도는 된 거예요. 기억조차 하기 싫었던 것들, 분노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그 정도까지 치유가 됐다고 하는 거죠. 지금 밑에 이제 그림 하나 보이시죠? 이 그림은 이 초이선사가 그린 다산초당도입니다. 다산초당의 원형이죠. 보시면 현재 다산초당과 좀 다르죠.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밑에 농사를 짓던 땅이 보이죠. 그것을 원포라고 하는데, 모름지기 선비는 자신이 먹을 그 식량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다산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원포 사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산은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직접 농사를 져서 그걸 시장에, 또 남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산이 상당히 부자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벌었냐면 국립중앙도서관이 갔으니 뭘 했겠어요. 쪽집게 과외 선생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과외를 통해서 글 공부를 시켜서 뭐 일설에 의하면 약 30마지기 정도, 30마지기 정도 전답을 마련할 정도로 이제 큰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돌아가봐야, 서울로 돌아가봐야 이제 희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산이 그 부인에게 편지를 쓰죠. 내려와서 여기서 살세, 내가 먹고 살 것 마련해놨어. 그랬더니 부인이 고마워요 그랬을까요? 쓰잘데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옛날에 결혼할 때 입었던 그 빨간 치마에다가 탁 편지를 써가지고 다산에게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그 좌절해서 주저앉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었을 수도 있고, 뭐 강남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인가요?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 문득이란 시를 통해서는 다산이 치유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원 얘기를 했었죠. 늘 강의는 옆으로 새는 게 재밌는 겁니다. 초이는 또 다른 정원도를 그립니다. 그게 이제 백운동 정원도죠. 그리고 추사의 그 애제자죠. 다산의 제자, 초이의 제자, 이 엄청난 스승들을 모셨던 이 소치 허련이 있죠. 소치 허련이 일속삼방도를 그립니다.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이 항동 마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속삼방도를 그립니다.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제 조선의 티가든입니다. 차를 즐겨 마셨던 사람들이 만든 정원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티가든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이쪽에서 티파티, 차를 마시면서 그 교유하고 토론하고 치유했던 공간으로서의 차 가든, 차 정원의 그 원형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사실 정원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학회에서는 원림이라고 한 명칭을 사용하자고 하죠. 정원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그래서 백운동 원림, 일속삼방 원림, 다산초당 원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습관이 돼서 정원이란 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원림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일속삼방이라고 하는 티가든이 정원이 되면 강진에는 세 개의 티가든이 완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치유의 공간, 인문학 토론의 공간으로서의 이 정원 문화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가 육로산 거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육로산 거영은 1818년 쓴 시인데요. 원나라 승려 서곡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13세기 분인데 그 산에 머물면서 산에 은둔에 살면서 시 24수를 썼어요. 근데 이 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 서곡 천공 스님의 시를 애송하게 되는데 이제 다산이 강진에 가서 그 당시 이제 강진에 가장 지적인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겠어요? 이 백년사 스님들이죠. 그래서 그 수령 색성 스님, 철경 응원 스님, 친교 법훈 스님, 철선 해즙 스님 뭐 등등 이런 스님들과 교유를 하면서 그 서곡 천공 스님의 그 육로산 거영의 차운을 달아서 같이 이제 차 마시면서 이 노래하면서 이 놀게 되죠. 비개인 산뜰하게 흰모래가 드러나고 낮은 철마 절반쯤 속나가 솔그늘이 그리 드리웠죠. 꽃가루 딸 마음 급해 꿀보른 윙 대고 있기 위해 남은 자국 노루가 지난 거죠. 집디란 동산 둘러 새 죽순이 빽빽하고 시내가 자리 옮겨지는 꽃잎이 많구나. 바이사립 손님 가자 아무런 할 일 없어 차 맷돌을 빙글빙글 손수 직접 갈아본다라고 했어요. 편안해졌죠. 시를 보면. 그리고 차 맷돌을 갈았다고 하는 것은 떡차를 드셨다는 얘기죠. 떡차를 갈아서 이제 드셨다고. 떡차를 갈아서 물에 휘휘 저어서 드셨는지 아니면 끓여서 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 떡차를 드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 여기서 백년사라고 하는 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백년사와 그 요한 다산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무신 정권기 불교가 정치와 영합해서 타락하면서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개혁을 추진했던 분이 보조국사 진울이죠. 진울은 다시 선으로의 복귀를 이야기하면서 정해결사라고 하는 불교 개혁 운동을 펼치죠. 근데 이제 그, 그 영향을 받아서 또 그 뒤에 새로운 어떤 결사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기존의 이제 그 결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귀족층의 지식인 그룹의 결사였다고 한다면 일반 백성과 천민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들을 추진한 사람이 있죠. 요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진 백년사에서 백년 결사를 하게 되죠. 불교의 개혁. 근데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주 자립적인 외교, 그다음에 어떤 대몽 항쟁을 주도했던 최씨 무신 정권 이해와 좀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강진 백년사에서 이루어진 결사는 전반적인 불교 개혁 운동, 다음에 대몽 항전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몽고 간섭기가 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후에는 묘련사로 양분되게 되죠. 그러면서 신압으로 백년 결사가 그 흐지부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진 백년사가 한국 불교의 어떤 그 정체들, 다음에 한국 불교가 많은 그 민초들의 삶과 이격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비판을 받죠.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의 뿌리를 좀 찾는
의미에서 백년결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강진이 그동안 불교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한국의 차문화가 이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 다산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한국 그 차문화를 천주교와 개신교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한국 차 시장의 어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로서 이 요한 다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백년사나 강진에서 이 두 가지 움직임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과제로 삼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근시를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 회근시는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제 이 시를 쓰고 나서 그 사흘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죠. 정약용은 15살 때 그 아내 홍씨와 결혼해서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일이 돼서 기념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그 회원일 60회가 되던 해에 아침에 세상을 떠서 그의 마지막 시가 되었습니다. 다산의 아내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시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60년 풍상의 세월 눈깜짝할 사이 흘러가 복사꽃 활짝 핀 봄 혼인하던 그해 같네. 살아이별 추고 이별이 늙음을 재촉하나 슬픔 짧고 즐거움 길었으니 임금님 은혜 감사해라. 오늘 밤 목난사는 소리 더욱 다정하고 그 옛날 붉은 치마에 유목 아직 남아있네. 쪼개졌다 다시 합한 것 그게 바로 우리 운명. 한 쌍의 표주박 남겨 자손들에게 넘겨주노라. 이런 시인데 사랑은 좀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회근시 한 편 남겨놓고 떠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때가 되면 회근시를 혹은 회원시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이제 다 살고 나서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은 지나갔고요. 또 나고 죽는 것, 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사람한테 뭐 재촉하고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살펴보면 기쁜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은에 감사하는 임금님 은혜 감사해라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해서 앞으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임금은 누굽니까? 헌종이죠. 헌종은 이제 풍양 조씨 집권 시기에 서양 세력을 배척했던 왕이죠. 그 효명세자와 신정항우 조씨 사이에 태어났죠. 순조의 손자죠. 효명세자가 일찍 죽는 바람에 순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죠. 그 아무 상관없는 그 헌종에게 임금 유문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뭔가 죽음을 앞두고 그 갑자기 충성심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정조가 워낙 이뻐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조에 의해서 버림받았죠. 정조가 버렸죠. 이제 정조도 또 버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있었으니까 뭐 딱히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럼 정조에 감사했을까? 아니면 가족들을 죽였던 영조에 감사했을까? 뭔가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 그 여호와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앞으로 학자들이 많은 토론을 통해서 뭐 정립이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뭐 제가 딱히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정도 드리겠습니다. 목난사라고 하는 것, 목난사는 그 처녀 장군의 그 남장 여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그 대서사시죠. 대서사시 은유의 체계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제 그 성경이 그렇죠. 대서사시 은유의 대서사시죠. 비유와 상징의 대서사시이기 때문에 명란사는 이제 그 서양적 관점에서 쓴 만든 그 애니메이션 뮬란을 좀 볼 수 있겠 뮬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서양 사회가 동양을 바라보는 폭력적인 시각들이 여실히 드러난 아주 그 문제작이죠. 그 관점에 동의하지 못하는데 뮬란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 반역자죠. 그 민족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근데 이 목란사는 은유와 상중의 대서사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붉은 치마 유목이 아직도 남아 있고 먹물이 아직도 지지 않는 거죠. 쪼개다 다시 만났고 한 쌍의 표주박을 그 합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귀감이 되는 어떤 이야기를 남겨줬겠죠. 그래서 이제 회근시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이 회근시를 읽으면서 상당히 종교적인 색깔이 강하다라고 하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3일 앞두고 나서 쓴 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산이 그 유배지에서 쓴 몇 편의 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상처가 어떠했는지, 어떤 증상을 알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유추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다산은 직접적으로 다산은 어떻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극복했는가 그 세 가지 비밀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세 가지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상처 있고 고통받은 사람들, 화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교황청에서 중국의 그 특사들을 내보내 신부님들을. 그게 이제 지금 서강대학교 재단이지 지스위파. 그때 베이징에 파견 나와 있던 선교회였는데 그분들이 그때 한참 열 올려가지고 중국 포교의 그 어려움을 토로해요. 로마에다가 바티칸 교황청에. 그 이유가 뭐냐면 위패를 세우지 않고 지방을 쓰지 않고 신주를 쓰지 않는 것은 중국 사람들에게 캐톨릭을 포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가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게 숭배의 개념이 아니라 조상을 추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우상숭배 이 문제하고는 좀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 한참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다선이 유언을 남기면서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내 위패를 세우지 마라 라고 한 것 상당히 혐의가 있는 거지. 그가 만약에 성리학자였고 유학자였고 배교를 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 위패 남기는 것은. 그걸 보면 이제 분명하게 캐톨릭을 배교한 인물이 아니다. 일단 살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 3번 부인하듯이 쳤다 굴기 전에 이제 그 모습이다. 이렇게. 그리고 정조가 무지하게 부탁을 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발 너 좀 살려주게. 말 좀 하지 마라. 말해라가 아니라 말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산형은 흑산도로 그 유배 보내지만 다산은 그걸 못 보내. 다산을 강진으로 유배 보내는 건 무지무지하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거는 귀향이 아니야. 가서 공부 잘하고 잘 쉬라고 보낸 거야. 왜?
다산의 외가가 바로 윤산 고산 윤선도 집이야. 선 집안이 해남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집아니야. 해남 갑분데. 그러면 해남 땅에서 100길로 책 다 구해보고 중국에서 신간서적은 다 구해봐. 지필묵 다 수입해다 쓰고. 뭐 그런 공부가 어디서 서울서도 못하는 걸 여기서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확실하게 배교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천주학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